파리 생제르맹이 또다시 아주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는데 낭트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무승부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 기록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압도했던 경기였어요. 볼 점유율만 봐도 84대 16 압도적인 차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골 기대값이 2.59 그리고 낭트는 0.65였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낭트는 한 골이나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찬스도 파리 생제르맹은 6번 중에 한 골이었고요. 낭트는 한 번 중에 한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팅 숫자도 파리 생제르맹은 24개 그리고 낭트는 5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자체를 정말 압도했던 흐름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직관을 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봤지만 그냥 경기 내내 파리 생제르맹만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경기였어요. 그런데 낭트의 역습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계속 찬스를 만들었지만 결정력에 심각한 부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4-3-3 전형을 활용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네베스 3미드를 기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전방에 오랜만에 하무스가 돌아와서 하무스가 원톱에서 뛰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늘상 하는 공격적인 형태가 아무래도 하키미가 올라올 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측면을 벌려줄 때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형태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가면서 5명의 공격수가 되고요. 이때 2명의 미드필더와 멘데스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경기는 좀 특이하게 멘데스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활용한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데스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비티냐가 3백을 만들고 파비안 루이스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멘데스와 하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풀백들이 움직이는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3백을 만들면 비티냐가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멘데스가 올라가든 아니면 멘데스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든 아니면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측면에 있든 결국에는 앞쪽에 5명의 공격 숫자를 둔다는 거,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늘상 보여주는 공격적인 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낭트가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수비적인 전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5명의 공격수가 앞선에 쭉 늘어선 전형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뒤에 있었던 이제 네베스라던가 비티냐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간헐적으로 올라오면서 5명에서 6명 공격 숫자를 늘리거나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 파리 생제르맹은 멀티적인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하키미가 들어올 때 이강인 측면에 서면 하키미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수 있다는 멀티성을 가진 선수고, 이강인은 중앙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측면으로 움직여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멀티성을 가진 선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하키미가 올라오지 않고 네베스가 올라올 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를 또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티냐가 올라가고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오는 스위칭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멘데스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비티냐가 3백 중에 한 자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마크할 수가 없고, 워낙에 파리 생제르맹이 여러 위치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이 내려갈 때 그 선수를 따라 끌려 내려가면 본인의 뒤에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좀 어려움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파비안 루이스가 이번에는 3백의 왼쪽에 배치가 되면서 약간 뒤에 빠져 있고요. 이때 멘데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서 3백의 한 자원처럼 플레이를 할 때 비티냐가 조금 더 올라가서 비티냐 그리고 멘데스, 바르콜라 삼각형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옆에 보면 하무스도 있고요. 오른쪽 라인에는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이강인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지역에 이강인, 하키미, 하무스, 바르콜라, 멘데스 5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멘데스가 돌파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돌파가 굉장히 빨라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던 수비수가 멘데스를 막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앞쪽에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멘데스의 스피드를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바르콜라에게 연쇄적으로 공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멘데스가 이 공간으로 치고 달리니까 멘데스를 막고 있었던 선수는 멘데스를 따라서 가질 못했고, 그리고 이 멘데스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바르콜라가 살짝 바깥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멘데스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이 동작에 앞으로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선수가 뚫리니까 바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낭트
상태의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멘데스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다가 본인의 앞에 있는 선수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바르콜라에게 붙어 있었던 선수도 멘데스를 향해서 달려나오면서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바르콜라 쪽에서도 공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앙에 있었던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니까 가운데 있었던 하무스도 이 공간으로 뛰어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수비수가 당연히 또 하무스를 막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 뒷공간이 비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멘데스가 컷백을 해줬는데 여기서 하무스가 살짝 볼을 건들면서 뒤로 볼이 흐릅니다. 근데 이 뒤로 볼이 흐를 때 아까 전 장면에서 하무스가 앞으로 나올 때 수비수와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으로 멘데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뛰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멘데스의 컷백이 하무스를 스쳐가면서 하키미에게 연결되면서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키미가 이 뒤로 떨어지는 볼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은 파비안 루이스가 3백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고요. 이때 바르콜라가 올라가 있고 멘데스는 좀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무스가 최전방에 있고 오른쪽에는 하키미가 이번엔 직선적으로 올라갈 때 이강인이 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심지어 비티냐까지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는 멘데스가 이번에는 살짝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3백의 한 자리로 움직이는 파비안 루이스, 가운데로 들어가는 멘데스, 이번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가는 비티냐, 수비형 미드필더를 갑자기 보게 되는 네베스, 뭐 이런 이제 선수들이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르콜라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바르콜라가 멘데스에게 주고 2대1 패스를 받으면서 본인은 앞공간으로 뛰어가거든요. 일단 이 움직임에서 멘데스가 내려오니까 수비수가 한 명 끌려나가면서 뒤에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바르콜라가 뛰어 들어갈 때 이 공간을 활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르콜라가 이 공간으로 완벽하게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순간 또다시 가운데 있었던 하무스가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무스를 향해서 모든 선수가 뛰어나갈 때 뒤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르콜라가 크로스를 올릴 때 하무스가 앞쪽으로 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뒤쪽에 이강인이 뛰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컷백이 살짝 이제 굴절이 되면서 이강인이 순간적으로 슈팅을 할 때 굴절이 되면서 이 볼을 흘렸어요. 근데 볼을 흘릴 때 오히려 뒤쪽에 있었던 비티냐가 올라와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전형을 잡을 때 하무스가 최전방, 밑에 비티냐가 있었고 약간 오른쪽에 이강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무스가 뛰고 이강인이 뛸 때 비티냐가 여기서 공간을 보고 있다가 뒤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빠진 볼을 비티냐가 잡게 되고 여기서 슈팅을 했는데 슈팅이 또 골키퍼를 맞고 나왔어요.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뒤에서 달려오는 네베스의 슈팅이 나옵니다. 물론 이 슈팅이 하늘로 날아가긴 했지만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측면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내려오고 가운데 있는 선수는 측면으로 나가고 위에 있던 선수는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선수는 위로 올라가는, 정말 계속 스위칭이 되면서 상대의 수비로 하여금 모든 선수를 붙잡기가 불가능한 포지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도 뛰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할 수 있고 살짝 내려가서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고요. 그리고 제로톱으로 많이 뛰다 보니까 하무스가 측면으로 빠질 때 제로톱의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주는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과정에 유연함을 더해주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느껴졌었는데 이강인이 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센스가 뛰어난 게 이강인을 막기 위해서 수비가 달려 나오잖아요. 달려 나오니까 앞쪽에 있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앞으로 바로 달려나갑니다. 상대의 역동작을 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볼을 받자마자 가운데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가 뛰어들어간 이강인에게 리턴 패스를 내줘요. 그러면서 이강인이 달려가면서 볼을 잡는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아무래도 상대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쏠리잖아요. 그때 하키미가 가운데서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또 이강인의 센스가 가까이서 보면 그냥 패스가 아니라 뒷발로 패스를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있는 두 명의 선수를 완벽하게 속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키미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파비안 루이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이 스루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상대 수비가 어쩔 수 없이 파비안 루이스를 따라서 뒷걸음질을 쳐야 되잖아요. 그 순간 이강인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강인이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잡는 걸 보고 수비가 끌려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이 앞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뒤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으로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받아주게 되고요. 이 패스를 받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정말 센스가 기가 막혔던 게 파비안 루이스가 뒤로 패스를 줬잖아요. 근데 상대 수비와 이강인이 경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합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영리하게 먼저 발부터 집어넣습니다. 이거거든요. 볼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발을 최대한 넓게 밟으면서 상대를 여기서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볼이 요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이강인의 볼 소유가 되는 거죠. 심지어 왼발로 잡아놓을 수 있는 볼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발을 집어넣으면서 상대를 못 나오게끔 만들고 본인이 순간적으로 왼발 코스로 볼을 잡은 다음에 슈팅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요런 이제 몸을 쓰는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면서 일단 경기장 내에서도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뭔가 기대감,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포인트가 이강인 쪽에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최전방에 있는 바르콜라, 하무스,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돌파를 하다가 오른발로 차는 척을 하고 수비가 다이빙을 하니까 바로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접은 다음에 본인의 주특기인 왼발로 이 안쪽으로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코스 안에 바르콜라가 좀 앞으로 들어와 있고 하무스는 오히려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르콜라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약간 볼이 잘못 맞으니까 오히려 뛰어들어가는 하무스에게 기회가 생기면서 하무스가 슈팅을 했는데 이 슈팅이 또 무릎에 맞으면서 하늘로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선수인지를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들이 약간은 좀 심각할 정도로 경기의 스코어를 못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네베스가 볼을 하늘로 걷어 올린다거나 그리고 바로 전 장면에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바르콜라가 헛발질을 하면서 잘못 맞았고 그게 또 뒤로 흐르면서 하무스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또 하늘로 날려버리는 이제 그런 슈팅이 반복이 되니까 오늘 경기에 괜히 골 기대값이 거의 2.6 그리고 0.65 이 차이가 정말 크게 나는데 결국에는 1대1 무승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이 특히나 리그앙에서는 본인들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 파리 생제르맹이 당연히 역습을 오히려 본인들이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점을 할 때 정말 어이없이 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반전 40분쯤에 먹혔던 실점인데 이때가 파리 생제르맹이 40분 내내 슈팅을 딱 한 번 했었고요. 두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엘리케 감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밀한 공격 패턴을 잘 못 짜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어려워하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낭트에게 볼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붙여넣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마르키뉴스와 왼쪽에 있는 파비앙이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낭트의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한 번 접습니다. 일단 공간이 많이 나왔고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복귀가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접으면서 들어가다가 슈팅 각도가 나오니까 앞쪽에 있는 파초가 발을 약간 뻗으면서 무게중심을 잃거든요. 그 순간 바로 측면으로 치고 달리면서 완벽하게 파초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경기는 좀 무의미한 슈팅과 골 기대값이 크지만 그것에 대한 골을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게 오늘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경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늘 73분에 나갔는데 이거는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당장 지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교체로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도 60분의 교체로 투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정들에는 11월 A매치가 끝나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강인의 체력을 관리해준다 라는 명목이 있었고 지난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일 뒤에 열렸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술적인 것 때문에 뺀 거예요. 아무래도 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조금 더 대인마크적인 수비를 했었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뺀 거 이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경기 날짜가 빡빡하지도 않았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면 다음 주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텀도 좀 길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웬만해서는 안 빼는 게 낫지 않나? 혹은 이제 원래 이러한 패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안 빼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또 희한하게 이강인 선수를 빼는 선택을 했어요. 엘리케 감독이.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고 교체로 나갔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주변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다녀온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 선수들보다 먼저 교체가 됐다라는 게 분명히 이강인 선수에게는 그런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러한 주전 경쟁 자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심지어 본인의 폼이 그 11월 A매치 전에는 정말 절정에 달해 있었던 폼이었잖아요. 그런 폼을 또 빨리 회복을 해서 결국에는 주전 경쟁에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